지금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책상 위에는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의 제안서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프랑스 다소, 중국 노린코, 러시아 로스테까지. 그런데 그 산더미 같은 제안서를 다 제쳐두고 빈 살만이 직접 사인한 계약서가 있어요. 바로 한국의 LIG 넥스원과 맺은 4조 2,500억 원짜리 천공투 미사일 도입 계약입니다. UAE는 이미 2022년에 4조 1,000억 원, 이라크는 2025년에 3조 7천억 원. 이렇게 중동 산유국들이 줄을 서서 한국에 돈을 퍼붓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진단입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중동 시장에서 한국을 대체할 나라는 없다. 이게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기, 원전, 건설, 산업 생태계, 거기에 석유 그 자체까지 한번 한국에 묶이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가 이미 짜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강 미국도 가격 후려치기에 달인 중국도 아닌 인구 5천만의 한국에 중동의 오일머니가 몰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4배로 폭등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차 오일 쇼크입니다. 당시 한국은 막 산업화에 시동을 걸던 가난한 나라였는데 기름값이 4배나 뛰니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이 위기를 정반대 방향으로 시원하게 돌파했어요. 기름을 사오는 데 쓸 달러가 없다면 그 기름을 파는 나라에 직접 가서 돈을 벌어오자. 이게 바로 1970년대 한국 건설사들이 써내려간 중동 진출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1973년 삼환 기업이 사우디 아룰라 카이바 고속도로 공사를 따낸 게 그 신호탄이었고 1976년에는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9억 3천만 달러에 수주합니다. 당시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낮에는 텐트에서 자고 밤에 일하면서 공사 기간을 아주 무섭게 단축시켰습니다. 다른 나라 업체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으며 손살에 친 일정을 한국 사람들은 결국 해냈죠. 여기서 사우디 왕실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한 건설사가 사막에 짧은 고속도로를 깔고 있었는데 낮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르니까 인부들이 도저히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해가 지고 나면 횃불을 줄줄이 박아놓고 밤새 공사를 강행한 겁니다. 사막 한복판에 횃불을 들고 일하는 동양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사우디 왕족의 눈에 깊게 들어왔어요. 그때 왕실 내부에서 이런 전설적인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멀리서 왔는데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렇게 열심히 한다. 앞으로 일거리는 무조건 저 사람들에게 더 줘라. 별거 아닌 한마디 같지만 사실 이 한마디가 이후 50년 동안의 한 중동 관계 방향을 완전히 정해버렸어요. 지금도 사우디 노년 세대 중에는 나는 어릴 때 한국 인부들이 우리 집 옆 도로를 까는 걸 직접 봤다고 자랑스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어온 신뢰는 세대를 건너서 계속 전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박정희 정부는 단순히 노동자들만 보낸 게 절대 아닙니다. 1973년 외교 무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한 입장을 딱 정합니다. 두 나라가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즉, 아랍 편에 분명하게 섰다는 메시지를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보낸 거예요.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린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인상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이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 우리한테 친한 척하는 게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 편에 서주는 진짜 친구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 한국이 벌어온 외화는 1981년까지 누적 약 2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게 한국 중화학공업의 든든한 종잣돈이 됐고 결국 오늘날의 삼성, 현대, 포스코, 한화를 만든 소중한 미천이 됐어요. 반대로 중동 입장에서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끝내고 절대 우리 등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40년 동안 차곡차곡 누적된 평판이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서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계를 2022년 1월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UAE 아부다비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예멘 후티 반군이 쏜 탄도미사일이 아부다비 시내를 향해 날아온 겁니다. UAE 정부는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이 이미 배치돼 있었지만 UAE는 곧바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달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1천억 원짜리 천궁투 10개 포대 도입 계약에 시원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죠. 왜 미국 무기를 두고 한국 무기를 전격적으로 샀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정말 단순합니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으로 무기를 빼느라 생산 라인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패트리엇 한 포대 주문하면 빨라야 5년에서 7년 뒤에나 겨우 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빠르면 3년 안에 납품이 가능했어요. 가격은 미국제의 60에서 70% 수준인데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동 왕족들 입장에서는 이 가성비 좋은 걸 안 사는 게 훨씬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2026년 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12일간의 치열한 전면전이 벌어졌고 그 여파로 이란 측 미사일이 UAE 방향으로 날아오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UAE에 배치되어 있던 한국산 천공투 2개 포대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적 탄도미사일을 멋지게 요격해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요격 성공률이 무려 96%에 달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그 옆에 같이 배치돼 있었던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은 이번에는 별로 활약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UAE의 한 정책 자문학자는 공개적으로 이런 날카로운 말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를 지켜준 건 미군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산 무기였다. 그러면 미군이 여기 있을 이유가 뭔가? 이 발언이 중동 전체에 어떤 큰 충격을 줬을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우디는 즉시 이미 발주한 천공투를 더 빨리 보내달라고 한국에 긴급 SOS를 쳤고 이라크도 부랴부랴 3조 7천억 원짜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우디 왕족들 사이에서 천궁이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 농담이 돌 정도라고 말했어요. 4조, 또 4조, 그리고 또 4조입니다. 단 3년 만에 중동에서 천공투라는 무기 하나로만 12조 원어치 계약이 막 쏟아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2019년 9월이에요. 그날 새벽, 예멘 후티 반군이 띄운 무인기 떼가 사우디 동부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의 아람코 정유시설을 그대로 강타합니다. 사우디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이었는데 그중 절반인 500만 배럴이 단 몇 시간 만에 멈춰버려요. 세계 원유 공급의 5%가 한꺼번에 사라진 사상 최악의 에너지 테러였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당연히 동맹인 미국이 바로 달려와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1980년 카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카터 독트린이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페르시아만 지역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는 미국의 공식 약속이었죠. 그런데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공격당한 게 아니지 않나. 사우디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비용을 부담하면 도와줄 수 있다. 이 한마디에 사우디 왕실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어요. 미국 학계에서는 그때 카터 독트린의 명복을 빈다는 말이 아주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1980년부터 거의 40년 넘게 이어졌던 미국의 중동 안보 보장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선언이었죠. 사우디와 UAE는 그날 이후로 굳게 결심했어요. 이제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 그리고 그 핵심 무기를 미국한테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그 이후 사우디는 처음으로 중국과 안보대화 채널을 활짝 열었고 UAE는 러시아와도 일정 수준 거리를 좁혔어요. 그리고 202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새로운 무기 공급선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무기는 가격은 싸지만 미국과의 갈등이 너무 부담스럽고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신뢰가 완전히 박살났고 유럽 무기는 비싼 데다 식민지 시절의 미묘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미국의 확실한 동맹이라 미국이 트집을 잡기 어렵고 동시에 중동의 복잡한 정치 문제에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사우디의 인권 문제로 빈 살만을 비판한 적이 혹시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무기 잘 팔고 건물 튼튼하게 짓고 기술 성실하게 알려주고 아주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종교 얘기 일절 안 하고 민주주의 강의 안 하고 인권 잔소리도 절대 안 해요. 중동 왕족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마음 편한 파트너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또 하나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유명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빠져나오는 폭 33km짜리 아주 좁은 통로인데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매일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해협은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봉쇄할 수 있는 위치예요. 이란-이스라엘 충돌이나 미국-이란 갈등이 격해질 때마다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를 확 막아버리겠다는 협박 카드를 꺼냅니다. 만약 여기가 정말 막히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고통받을 나라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그 정답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하루에 약 285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석유를 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70%를 중동에서 직접 들여오는데 그 중동산 석유의 거의 99%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즉,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한국은 사실상 산소 호흡기가 끊기는 것과 다름없는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석유 의존도예요. 한국은 일본의 약 2배, 독일의 약 4배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왜냐고요? 한국은 그냥 석유를 연료로 써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유를 사와서 휘발유나 경유, 항공유, 그리고 플라스틱 원료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이 한국 수출의 정말 중요한 한 축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이지 본능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절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약점이 거꾸로 한국을 중동의 핵심 파트너로 만들어버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유 비축 능력을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민간 비축을 모두 합치면 약 260일치나 되는 분량을 든든하게 깔고 있어요. 일본은 약 145일, 미국은 약 91일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능력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거대한 지하 안반 비축기지와 해안 저장시설이 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우디나 UAE 같은 산유국들이 한국에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의 비축기지에 우리 석유를 좀 안전하게 맡기게 해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산유국 입장에서 호르무즈가 위험해지면 자기 나라 항구에 석유가 산처럼 쌓여서 발이 꽁꽁 묶입니다. 그런데 미리 한국에 석유를 옮겨놓으면 호르무즈가 막혀도 한국 비축기지에서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로 바로 팔 수가 있어요. 한국은 보관료를 꼬박꼬박 받고 위급할 때 우선적으로 쓸 권리도 챙기고 산유국은 비상시에도 소중한 시장을 잃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중동 산유국의 든든한 원유 적금 통장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무기만 팔고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석유 그 자체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금고 역할까지 맡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도 비축시설이 있고 중국도 분명히 있지만 산유국들이 한국을 1순위로 꼽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지죠. 시설 규모부터 항만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50년간 차곡차곡 쌓인 신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고 흔한 거래가 절대 아닌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UAE 바라카 원전이에요. 2009년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약 200억 달러, 우리 돈 25조 원 규모로 수주한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사업이죠. 당시 입찰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 아레바와 미국 일본 컨소시엄을 멋지게 누르고 한국이 따냈습니다. 사실 가격 조건으로만 보면 한국이 가장 저렴하지도 않았어요. UAE 왕족들이 한국을 전격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품질을 가져올 거라는 신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진은 그 신뢰를 완벽하게 지켰어요. 2021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에는 4호기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중동 전체에서 실제로 가동 중인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우리 한국이 만든 바라카 원전입니다. 이 바라카 원전이 만들어낸 파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사우디는 지금 무려 16개의 원전 건설 계획을 세웠고 그중 첫 번째 사업자로 한국을 1순위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요르단과 이집트,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사겠다고 줄을 섰죠. 왜 앞으로의 50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지 이쯤 되면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원전 한 기를 일단 지으면 60년 동안 계속 운영해야 하고 그동안 부품 공급이나 정비, 인력 교육이 모두 한국과 끈끈하게 묶여요. 한번 한국 원전을 도입한 나라는 사실상 60년 동안 한국 경제권에 편입되는 셈입니다. 이건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천궁2를 산 나라는 미사일부터 레이더, 부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평생 한국에서 계속 받아야 합니다. 즉,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물건 수출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통째 이식인 거죠. 한 증권사 보고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중동이라는 나라에 60년짜리 전기 구독권을 팔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하고 웅장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바로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 그 핵심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입니다. 사막 한복판의 길이가 무려 170km이고 인구 900만이 살 미래 도시를 짓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죠. 총 사업비가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00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그 중에서도 핵심 구간인 더 라인 터널 공사를 약 10억 달러 규모로 멋지게 수주했어요.
물론 최근에 일부 구간에서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아쉬운 진통도 있긴 했습니다만 사우디가 한국 건설사에 거는 기대 자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왜냐고요?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에서 170km짜리 직선 도시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나라는 한국 말고는 사실상 없거든요. 1970년대 주베일 산업항부터 시작해서 2020년대 네옴시티까지 사우디는 가장 어려운 공사를 항상 우리 한국에 믿고 맡겨왔습니다.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은 왜 안 되나요? 일본 기술도 충분히 좋고 중국은 가격이 훨씬 싼데도 말이죠.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중동 현지에서 한국, 중국, 일본 셋 중에 누구를 고를지 묻는 인터뷰를 해보면 그 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중국에 대해서는 덩치가 너무 크고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한번 발을 제대로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고 미국 눈치도 봐야 하고 결정적으로 품질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일본에 대한 현지의 평가는 더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기술력 자체는 누구나 인정해요. 그런데 일본은 오로지 매뉴얼대로만 딱딱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매뉴얼에 없는 돌발 상황이 생기면 본사에 보고하고 회의하고 결제받느라 금쪽 같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중동의 발주처가 갑자기 여기 설계 좀 당장 바꿔달라거나 이건 우리 종교 관습상 좀 곤란하다 같은 요구를 하면 일본 회사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반면 한국 회사는 일단 현장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시원하게 답한 다음 진짜로 어떻게든 해내고 맙니다. 이 놀라운 융통성이 중동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사막에서 횃불 켜고 일하던 그 불굴의 DNA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꼭 보태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지금 가장 닮고 싶어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혹시 미국일까요? 근데 의외로 절대 아닙니다. 답은 바로 우리 한국과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천연자원이 거의 하나도 없는데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거든요. 사우디나 UAE 같은 산유국들은 매년 나라 예산을 짤 때 내년 유가가 얼마나 될까부터 심각하게 따져야 합니다. 만약 유가가 70달러면 흑자지만 50달러로 뚝 떨어지면 바로 적자가 나는 구조죠. 자기 나라 살림 전체가 외부 요인에 따라 심하게 출렁이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빈살만 같은 젊은 지도자들은 아주 굳게 결심한 거죠. 우리도 한국처럼 제조업과 첨단 산업을 가진 나라가 되겠다. 석유가 한 방울 안 나도 충분히 부자인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요즘 사우디 정부 문서에는 메이드 인 사우디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자국민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고 기업에서 법인세를 걷고 그 돈으로 예산을 짜는 평범한 선진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롤모델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한국과 무기 계약이나 건설 계약만 맺는 게 아니라 아예 산업 생태계 자체를 베끼고 있어요. 한국형 직업훈련 시스템부터 스마트시티 의료체계, 그리고 한국형 ICT 행정까지 아주 통째로 들여가고 있습니다. 수천조라는 엄청난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기 4조, 원전 25조, 건설 수십조, 그리고 그 위에 깔리는 교육과 의료, 디지털 인프라, 콘텐츠까지 다 합치면 진짜 수백조에서 수천조 단위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마냥 장밋빛만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전력의 바라카 원전 사업은 최근 누적 적자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나왔고 네옴시티 일부 공사는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어요. 또 중동 정세라는 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화약고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하면 아랍에미리트도 사우디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며칠만 딱 막혀도 우리 한국 경제는 즉시 직격탄을 맞아요. 휘발유 값이 폭등하고 항공권이 비싸지고 플라스틱부터 비료까지 모든 물건 가격이 심하게 출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동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건 사실 거대한 기회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리스크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다만 흥미로운 건 이 리스크 자체가 오히려 한국의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동이 불안해질수록 무기 수요는 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전 수요도 늘고 비축기지 수요도 늘고 그 모든 걸 군말 없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거든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 방산회사 주식을 사라는 농담이 업계에서 진지하게 도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한국 방산주들은 5배에서 10배까지 무섭게 올랐어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이 잘 된 게 그저 운이 좋아서라거나 또는 미국 덕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1970년대 한국이 처음 중동 땅을 밟을 때 한국은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기술이 전혀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66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133달러였어요. 지금 환율로 따져보면 한 달에 18만 원 정도 겨우 버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라면 정말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떠났는데 광부로 간 사람들 중에 대학 졸업자가 정말 수두룩했어요. 학력은 충분히 있는데 나라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머나먼 외국 탐관까지 직접 갔던 거죠. 그분들의 자식 세대가 지금 사우디에 천공 미사일을 팔고 UAE에 원전을 짓고 네옴시티 터널을 뚫고 있는 겁니다. 50년 동안 한 세대 한 세대가 정말 차곡차곡 쌓아올린 신뢰의 배당금이 지금 드디어 회수되고 있는 거예요. 가끔 한국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저 젊었을 때 사우디 주재원으로 고생 좀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오늘날 K방산과 K원전 그리고 K건설을 잇게 한 진짜 1세대 영웅들인 셈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1970년대 사막에서 흘린 우리 노동자들의 뜨거운 땀이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2009년 바라카 원전을 따냈고 2019년 아람코 피격과 카터 독트린의 종말이 중동을 자주국방의 길로 떠밀었고 그 길의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로 우리 한국이 선택됐고 2022년 천궁2 수출의 문이 활짝 열렸고 2026년 실전에서 보여준 96% 요격 성공률이 그 신뢰의 확고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 4조 2,500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이라는 계약이 줄줄이 들어왔고 앞으로 사우디 16기 원전과 네옴시티 후속 사업, 그리고 중동의 원유를 한국에 비축하는 거대한 에너지 프로젝트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이 그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절대 아니에요. 5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깔끔했기 때문에, 가난했던 시절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받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미국이 조금 변덕을 부려도, 중국이 가격을 아무리 후려쳐도 사우디와 UAE가 한국을 결코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좀 선명해지셨을 겁니다. 세계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대는 시대일수록 한국 같은 조용히 일 잘하는 파트너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19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50도 사막에서 흘린 땀이 손자 세대에게 수십조짜리 계약서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정말 뭉클한 이야기 아닌가요? 다음 50년 동안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국으로 흘러드는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 일자리와 우리 주식,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의 먹거리와 아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대한 흐름을 똑똑히 잘 알고 있어야 해요. 누군가 또 한국이 작은 나라라며 깎아내릴 때 50도 사막에서 횃불을 켜고 도로를 깔던 우리의 어제와 그 굳건한 신뢰 위에서 수천조의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 우리의 오늘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책상 위에는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의 제안서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프랑스 다소, 중국 노린코, 러시아 로스테까지. 그런데 그 산더미 같은 제안서를 다 제쳐두고 빈 살만이 직접 사인한 계약서가 있어요. 바로 한국의 LIG 넥스원과 맺은 4조 2,500억 원짜리 천궁2 미사일 도입 계약입니다. UAE는 이미 2022년에 4조 1,000억 원, 이라크는 2025년에 3조 7천억 원. 이렇게 중동 산유국들이 줄을 서서 한국에 돈을 퍼붓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진단입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중동 시장에서 한국을 대체할 나라는 없다. 이게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기, 원전, 건설, 산업 생태계, 거기에 석유 그 자체까지 한번 한국에 묶이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가 이미 짜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강 미국도 가격 후려치기의 달인 중국도 아닌 인구 5천만의 한국에 중동의 오일머니가 몰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4배로 폭등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차 오일 쇼크입니다. 당시 한국은 막 산업화에 시동을 걸던 가난한 나라였는데 기름값이 4배나 뛰니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이 위기를 정반대 방향으로 시원하게 돌파했어요. 기름을 사오는 데 쓸 달러가 없다면 그 기름을 파는 나라에 직접 가서 돈을 벌어오자. 이게 바로 1970년대 한국 건설사들이 써내려간 중동 진출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1973년 삼환 기업이 사우디 아룰라 카이바 고속도로 공사를 따낸 게 그 신호탄이었고 1976년에는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9억 3천만 달러에 수주합니다. 당시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낮에는 텐트에서 자고 밤에 일하면서 공사 기간을 아주 무섭게 단축시켰습니다. 다른 나라 업체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으며 손살에 친 일정을 한국 사람들은 결국 해냈죠. 여기서 사우디 왕실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한 건설사가 사막에 짧은 고속도로를 깔고 있었는데 낮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르니까 인부들이 도저히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해가 지고 나면 횃불을 줄줄이 박아놓고 밤새 공사를 강행한 겁니다. 사막 한복판에 횃불을 들고 일하는 동양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사우디 왕족의 눈에 깊게 들어왔어요. 그때 왕실 내부에서 이런 전설적인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멀리서 왔는데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렇게 열심히 한다. 앞으로 일거리는 무조건 저 사람들에게 더 줘라. 별거 아닌 한마디 같지만 사실 이 한마디가 이후 50년 동안의 한 중동 관계 방향을 완전히 정해버렸어요. 지금도 사우디 노년 세대 중에는 나는 어릴 때 한국 인부들이 우리 집 옆 도로를 까는 걸 직접 봤다고 자랑스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어온 신뢰는 세대를 건너서 계속 전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박정희 정부는 단순히 노동자들만 보낸 게 절대 아닙니다. 1973년 외교 무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한 입장을 딱 정합니다. 두 나라가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즉, 아랍 편에 분명하게 섰다는 메시지를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보낸 거예요.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린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인상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이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 우리한테 친한 척하는 게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 편에 서주는 진짜 친구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 한국이 벌어온 외화는 1981년까지 누적 약 2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게 한국 중화학공업의 든든한 종잣돈이 됐고 결국 오늘날의 삼성, 현대, 포스코, 한화를 만든 소중한 미천이 됐어요. 반대로 중동 입장에서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끝내고 절대 우리 등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40년 동안 차곡차곡 누적된 평판이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서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계를 2022년 1월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UAE 아부다비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예멘 후티 반군이 쏜 탄도미사일이 아부다비 시내를 향해 날아온 겁니다. UAE 정부는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이 이미 배치돼 있었지만 UAE는 곧바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달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1천억 원짜리 천궁2 10개 포대 도입 계약에 시원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죠. 왜 미국 무기를 두고 한국 무기를 전격적으로 샀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정말 단순합니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으로 무기를 빼느라 생산 라인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패트리엇 한 포대 주문하면 빨라야 5년에서 7년 뒤에나 겨우 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빠르면 3년 안에 납품이 가능했어요. 가격은 미국제의 60에서 70% 수준인데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동 왕족들 입장에서는 이 가성비 좋은 걸 안 사는 게 훨씬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2026년 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12일간의 치열한 전면전이 벌어졌고 그 여파로 이란 측 미사일이 UAE 방향으로 날아오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UAE에 배치되어 있던 한국산 천궁2 2개 포대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적 탄도미사일을 멋지게 요격해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요격 성공률이 무려 96%에 달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그 옆에 같이 배치돼 있었던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은 이번에는 별로 활약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UAE의 한 정책 자문학자는 공개적으로 이런 날카로운 말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를 지켜준 건 미군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산 무기였다. 그러면 미군이 여기 있을 이유가 뭔가? 이 발언이 중동 전체에 어떤 큰 충격을 줬을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우디는 즉시 이미 발주한 천궁2를 더 빨리 보내달라고 한국에 긴급 SOS를 쳤고 이라크도 부랴부랴 3조 7천억 원짜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우디 왕족들 사이에서 천궁이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 농담이 돌 정도라고 말했어요. 4조, 또 4조, 그리고 또 4조입니다. 단 3년 만에 중동에서 천궁2라는 무기 하나로만 12조 원어치 계약이 막 쏟아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2019년 9월이에요. 그날 새벽, 예멘 후티 반군이 띄운 무인기 떼가 사우디 동부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의 아람코 정유 시설을 그대로 강타합니다. 사우디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이었는데 그중 절반인 500만 배럴이 단 몇 시간 만에 멈춰버려요. 세계 원유 공급의 5%가 한꺼번에 사라진 사상 최악의 에너지 테러였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당연히 동맹인 미국이 바로 달려와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1980년 카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카터 독트린이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페르시아만 지역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는 미국의 공식 약속이었죠. 그런데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공격당한 게 아니지 않나. 사우디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비용을 부담하면 도와줄 수 있다. 이 한마디에 사우디 왕실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어요. 미국 학계에서는 그때 카터 독트린의 명복을 빈다는 말이 아주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1980년부터 거의 40년 넘게 이어졌던 미국의 중동 안보 보장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선언이었죠. 사우디와 UAE는 그날 이후로 굳게 결심했어요. 이제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 그리고 그 핵심 무기를 미국한테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그 이후 사우디는 처음으로 중국과 안보대화 채널을 활짝 열었고 UAE는 러시아와도 일정 수준 거리를 좁혔어요. 그리고 202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새로운 무기 공급선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무기는 가격은 싸지만 미국과의 갈등이 너무 부담스럽고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신뢰가 완전히 박살났고 유럽 무기는 비싼 데다 식민지 시절의 미묘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미국의 확실한 동맹이라 미국이 트집을 잡기 어렵고 동시에 중동의 복잡한 정치 문제에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사우디의 인권 문제로 빈 살만을 비판한 적이 혹시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무기 잘 팔고 건물 튼튼하게 짓고 기술 성실하게 알려주고 아주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종교 얘기 일절 안 하고 민주주의 강의 안 하고 인권 잔소리도 절대 안 해요. 중동 왕족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마음 편한 파트너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또 하나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유명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빠져나오는 폭 33km짜리 아주 좁은 통로인데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매일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해협은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봉쇄할 수 있는 위치예요. 이란-이스라엘 충돌이나 미국-이란 갈등이 격해질 때마다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를 확 막아버리겠다는 협박 카드를 꺼냅니다. 만약 여기가 정말 막히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고통받을 나라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그 정답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하루에 약 285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석유를 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70%를 중동에서 직접 들여오는데 그 중동산 석유의 거의 99%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즉,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한국은 사실상 산소 호흡기가 끊기는 것과 다름없는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석유 의존도예요. 한국은 일본의 약 2배, 독일의 약 4배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왜냐고요? 한국은 그냥 석유를 연료로 써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유를 사와서 휘발유나 경유, 항공유, 그리고 플라스틱 원료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이 한국 수출의 정말 중요한 한 축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본능적으로, 정말이지 본능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절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약점이 거꾸로 한국을 중동의 핵심 파트너로 만들어버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유 비축 능력을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민간 비축을 모두 합치면 약 260일치나 되는 분량을 든든하게 깔고 있어요. 일본은 약 145일, 미국은 약 91일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능력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거대한 지하 안반 비축기지와 해안 저장시설이 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우디나 UAE 같은 산유국들이 한국에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의 비축기지에 우리 석유를 좀 안전하게 맡기게 해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산유국 입장에서 호르무즈가 위험해지면 자기 나라 항구에 석유가 산처럼 쌓여서 발이 꽁꽁 묶입니다. 그런데 미리 한국에 석유를 옮겨놓으면 호르무즈가 막혀도 한국 비축기지에서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로 바로 팔 수가 있어요. 한국은 보관료를 꼬박꼬박 받고 위급할 때 우선적으로 쓸 권리도 챙기고 산유국은 비상시에도 소중한 시장을 잃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중동 산유국의 든든한 원유 적금 통장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무기만 팔고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석유 그 자체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금고 역할까지 맡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도 비축 시설이 있고 중국도 분명히 있지만 산유국들이 한국을 1순위로 꼽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지죠. 시설 규모부터 항만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50년간 차곡차곡 쌓인 신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고 흔한 거래가 절대 아닌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UAE 바라카 원전이에요. 2009년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약 200억 달러, 우리 돈 25조 원 규모로 수주한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사업이죠. 당시 입찰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 아레바와 미국 일본 컨소시엄을 멋지게 누르고 한국이 따냈습니다. 사실 가격 조건으로만 보면 한국이 가장 저렴하지도 않았어요. UAE 왕족들이 한국을 전격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품질을 가져올 거라는 신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진은 그 신뢰를 완벽하게 지켰어요. 2021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에는 4호기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중동 전체에서 실제로 가동 중인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우리 한국이 만든 바라카 원전입니다. 이 바라카 원전이 만들어낸 파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사우디는 지금 무려 16개의 원전 건설 계획을 세웠고 그중 첫 번째 사업자로 한국을 1순위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요르단과 이집트,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사겠다고 줄을 섰죠. 왜 앞으로의 50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지 이쯤 되면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원전 한 기를 일단 지으면 60년 동안 계속 운영해야 하고 그동안 부품 공급이나 정비, 인력 교육이 모두 한국과 끈끈하게 묶여요. 한번 한국 원전을 도입한 나라는 사실상 60년 동안 한국 경제권에 편입되는 셈입니다. 이건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천궁2를 산 나라는 미사일부터 레이더, 부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평생 한국에서 계속 받아야 합니다. 즉,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물건 수출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통째 이식인 거죠. 한 증권사 보고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중동이라는 나라에 60년짜리 전기 구독권을 팔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하고 웅장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바로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 그 핵심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입니다. 사막 한복판의 길이가 무려 170km이고 인구 900만이 살 미래 도시를 짓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죠. 총 사업비가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00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그 중에서도 핵심 구간인 더 라인 터널 공사를 약 10억 달러 규모로 멋지게 수주했어요. 물론 최근에 일부 구간에서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아쉬운 진통도 있긴 했습니다만 사우디가 한국 건설사에 거는 기대 자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왜냐고요?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에서 170km짜리 직선 도시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나라는 한국 말고는 사실상 없거든요. 1970년대 주베일 산업항부터 시작해서 2020년대 네옴시티까지 사우디는 가장 어려운 공사를 항상 우리 한국에 믿고 맡겨왔습니다.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은 왜 안 되나요? 일본 기술도 충분히 좋고 중국은 가격이 훨씬 싼데도 말이죠.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중동 현지에서 한국, 중국, 일본 셋 중에 누구를 고를지 묻는 인터뷰를 해보면 그 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중국에 대해서는 덩치가 너무 크고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한번 발을 제대로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고 미국 눈치도 봐야 하고 결정적으로 품질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일본에 대한 현지의 평가는 더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기술력 자체는 누구나 인정해요. 그런데 일본은 오로지 매뉴얼대로만 딱딱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매뉴얼에 없는 돌발 상황이 생기면 본사에 보고하고 회의하고 결제받느라 금쪽 같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중동의 발주처가 갑자기 여기 설계 좀 당장 바꿔달라거나 이건 우리 종교 관습상 좀 곤란하다 같은 요구를 하면 일본 회사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반면 한국 회사는 일단 현장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시원하게 답한 다음 진짜로 어떻게든 해내고 맙니다. 이 놀라운 융통성이 중동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사막에서 횃불 켜고 일하던 그 불굴의 DNA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꼭 보태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지금 가장 닮고 싶어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혹시 미국일까요? 근데 의외로 절대 아닙니다. 답은 바로 우리 한국과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천연자원이 거의 하나도 없는데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거든요. 사우디나 UAE 같은 산유국들은 매년 나라 예산을 짤 때 내년 유가가 얼마나 될까부터 심각하게 따져야 합니다. 만약 유가가 70달러면 흑자지만 50달러로 뚝 떨어지면 바로 적자가 나는 구조죠. 자기 나라 살림 전체가 외부 요인에 따라 심하게 출렁이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빈살만 같은 젊은 지도자들은 아주 굳게 결심한 거죠. 우리도 한국처럼 제조업과 첨단 산업을 가진 나라가 되겠다. 석유가 한 방울 안 나도 충분히 부자인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요즘 사우디 정부 문서에는 메이드 인 사우디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자국민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고 기업에서 법인세를 걷고 그 돈으로 예산을 짜는 평범한 선진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롤모델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한국과 무기 계약이나 건설 계약만 맺는 게 아니라 아예 산업 생태계 자체를 베끼고 있어요. 한국형 직업훈련 시스템부터 스마트시티 의료체계, 그리고 한국형 ICT 행정까지 아주 통째로 들여가고 있습니다. 수천조라는 엄청난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기 4조, 원전 25조, 건설 수십조, 그리고 그 위에 깔리는 교육과 의료, 디지털 인프라, 콘텐츠까지 다 합치면 진짜 수백조에서 수천조 단위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마냥 장밋빛만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전력의 바라카 원전 사업은 최근 누적 적자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나왔고 네옴시티 일부 공사는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어요. 또 중동 정세라는 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화약고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하면 아랍에미리트도 사우디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며칠만 딱 막혀도 우리 한국 경제는 즉시 직격탄을 맞아요. 휘발유 값이 폭등하고 항공권이 비싸지고 플라스틱부터 비료까지 모든 물건 가격이 심하게 출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동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건 사실 거대한 기회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리스크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다만 흥미로운 건 이 리스크 자체가 오히려 한국의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동이 불안해질수록 무기 수요는 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전 수요도 늘고 비축기지 수요도 늘고 그 모든 걸 군말 없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거든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 방산회사 주식을 사라는 농담이 업계에서 진지하게 도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한국 방산주들은 5배에서 10배까지 무섭게 올랐어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이 잘 된 게 그저 운이 좋아서라거나 또는 미국 덕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1970년대 한국이 처음 중동 땅을 밟을 때 한국은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기술이 전혀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66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133달러였어요. 지금 환율로 따져보면 한 달에 18만 원 정도 겨우 버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라면 정말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떠났는데 광부로 간 사람들 중에 대학 졸업자가 정말 수두룩했어요. 학력은 충분히 있는데 나라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머나먼 외국 탐관까지 직접 갔던 거죠. 그분들의 자식 세대가 지금 사우디에 천궁 미사일을 팔고 UAE에 원전을 짓고 네옴시티 터널을 뚫고 있는 겁니다. 50년 동안 한 세대 한 세대가 정말 차곡차곡 쌓아올린 신뢰의 배당금이 지금 드디어 회수되고 있는 거예요. 가끔 한국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저 젊었을 때 사우디 주재원으로 고생 좀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오늘날 K방산과 K원전 그리고 K건설을 잇게 한 진짜 1세대 영웅들인 셈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1970년대 사막에서 흘린 우리 노동자들의 뜨거운 땀이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2009년 바라카 원전을 따냈고 2019년 아람코 피격과 카터 독트린의 종말이 중동을 자주국방의 길로 떠밀었고 그 길의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로 우리 한국이 선택됐고 2022년 천궁2 수출의 문이 활짝 열렸고 2026년 실전에서 보여준 96% 요격 성공률이 그 신뢰의 확고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 4조 2,500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이라는 계약이 줄줄이 들어왔고 앞으로 사우디 16기 원전과 네옴시티 후속 사업, 그리고 중동의 원유를 한국에 비축하는 거대한 에너지 프로젝트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이 그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절대 아니에요. 5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깔끔했기 때문에, 가난했던 시절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받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미국이 조금 변덕을 부려도 중국이 가격을 아무리 후려쳐도 사우디와 UAE가 한국을 결코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좀 선명해지셨을 겁니다.
세계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대는 시대일수록 한국 같은 조용히 일 잘하는 파트너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19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50도 사막에서 흘린 땀이 손자 세대에게 수십조짜리 계약서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정말 뭉클한 이야기 아닌가요? 다음 50년 동안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국으로 흘러드는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 일자리와 우리 주식,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의 먹거리와 아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대한 흐름을 똑똑히 잘 알고 있어야 해요. 누군가 또 한국이 작은 나라라며 깎아내릴 때 50도 사막에서 횃불을 켜고 도로를 깔던 우리의 어제와 그 굳건한 신뢰 위에서 수천조의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 우리의 오늘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책상 위에는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의 제안서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프랑스 다소, 중국 노린코, 러시아 로스테까지. 그런데 그 산더미 같은 제안서를 다 제쳐두고 빈 살만이 직접 사인한 계약서가 있어요. 바로 한국의 LIG 넥스원과 맺은 4조 2,500억 원짜리 천공투 미사일 도입 계약입니다. UAE는 이미 2022년에 4조 1,000억 원, 이라크는 2025년에 3조 7천억 원. 이렇게 중동 산유국들이 줄을 서서 한국에 돈을 퍼붓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진단입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중동 시장에서 한국을 대체할 나라는 없다. 이게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기, 원전, 건설, 산업 생태계, 거기에 석유 그 자체까지 한번 한국에 묶이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가 이미 짜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강 미국도 가격 후려치기에 달인 중국도 아닌 인구 5천만의 한국에 중동의 오일머니가 몰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4배로 폭등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차 오일 쇼크입니다. 당시 한국은 막 산업화에 시동을 걸던 가난한 나라였는데 기름값이 4배나 뛰니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이 위기를 정반대 방향으로 시원하게 돌파했어요. 기름을 사오는 데 쓸 달러가 없다면 그 기름을 파는 나라에 직접 가서 돈을 벌어오자. 이게 바로 1970년대 한국 건설사들이 써내려간 중동 진출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1973년 삼원 기업이 사우디 아룰라 카이바 고속도로 공사를 따낸 게 그 신호탄이었고 1976년에는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9억 3천만 달러에 수주합니다. 당시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낮에는 텐트에서 자고 밤에 일하면서 공사 기간을 아주 무섭게 단축시켰습니다. 다른 나라 업체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으며 손살에 친 일정을 한국 사람들은 결국 해냈죠. 여기서 사우디 왕실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한 건설사가 사막에 짧은 고속도로를 깔고 있었는데 낮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르니까 인부들이 도저히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해가 지고 나면 횃불을 줄줄이 박아놓고 밤새 공사를 강행한 겁니다. 사막 한복판에 횃불을 들고 일하는 동양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사우디 왕족의 눈에 깊게 들어왔어요. 그때 왕실 내부에서 이런 전설적인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멀리서 왔는데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렇게 열심히 한다. 앞으로 일거리는 무조건 저 사람들에게 더 줘라. 별거 아닌 한마디 같지만 사실 이 한마디가 이후 50년 동안의 한 중동 관계 방향을 완전히 정해버렸어요. 지금도 사우디 노년 세대 중에는 나는 어릴 때 한국 인부들이 우리 집 옆 도로를 까는 걸 직접 봤다고 자랑스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어온 신뢰는 세대를 건너서 계속 전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박정희 정부는 단순히 노동자들만 보낸 게 절대 아닙니다. 1973년 외교 무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한 입장을 딱 정합니다. 두 나라가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즉, 아랍 편에 분명하게 섰다는 메시지를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보낸 거예요.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린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인상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이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 우리한테 친한 척하는 게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 편에 서주는 진짜 친구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 한국이 벌어온 외화는 1981년까지 누적 약 2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게 한국 중화학공업의 든든한 종잣돈이 됐고 결국 오늘날의 삼성, 현대, 포스코, 한화를 만든 소중한 미천이 됐어요. 반대로 중동 입장에서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끝내고 절대 우리 등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40년 동안 차곡차곡 누적된 평판이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서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계를 2022년 1월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UAE 아부다비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예멘 후티 반군이 쏜 탄도미사일이 아부다비 시내를 향해 날아온 겁니다. UAE 정부는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이 이미 배치돼 있었지만 UAE는 곧바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달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1천억 원짜리 천궁2 10개 포대 도입 계약에 시원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죠. 왜 미국 무기를 두고 한국 무기를 전격적으로 샀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정말 단순합니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으로 무기를 빼느라 생산 라인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패트리엇 한 포대 주문하면 빨라야 5년에서 7년 뒤에나 겨우 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빠르면 3년 안에 납품이 가능했어요. 가격은 미국제의 60에서 70% 수준인데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동 왕족들 입장에서는 이 가성비 좋은 걸 안 사는 게 훨씬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2026년 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12일간의 치열한 전면전이 벌어졌고 그 여파로 이란 측 미사일이 UAE 방향으로 날아오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UAE에 배치되어 있던 한국산 천궁2 2개 포대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적 탄도미사일을 멋지게 요격해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요격 성공률이 무려 96%에 달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그 옆에 같이 배치돼 있었던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은 이번에는 별로 활약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UAE의 한 정책 자문학자는 공개적으로 이런 날카로운 말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를 지켜준 건 미군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산 무기였다. 그러면 미군이 여기 있을 이유가 뭔가? 이 발언이 중동 전체에 어떤 큰 충격을 줬을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우디는 즉시 이미 발주한 천궁2를 더 빨리 보내달라고 한국에 긴급 SOS를 쳤고 이라크도 부랴부랴 3조 7천억 원짜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우디 왕족들 사이에서 천궁이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 농담이 돌 정도라고 말했어요. 4조, 또 4조, 그리고 또 4조입니다. 단 3년 만에 중동에서 천궁2라는 무기 하나로만 12조 원어치 계약이 막 쏟아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2019년 9월이에요. 그날 새벽, 예멘 후티 반군이 띄운 무인기 떼가 사우디 동부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의 아람코 정유시설을 그대로 강타합니다. 사우디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이었는데 그중 절반인 500만 배럴이 단 몇 시간 만에 멈춰버려요. 세계 원유 공급의 5%가 한꺼번에 사라진 사상 최악의 에너지 테러였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당연히 동맹인 미국이 바로 달려와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1980년 카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카터 독트린이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페르시아만 지역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는 미국의 공식 약속이었죠. 그런데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공격당한 게 아니지 않나. 사우디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비용을 부담하면 도와줄 수 있다. 이 한마디에 사우디 왕실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어요. 미국 학계에서는 그때 카터 독트린의 명복을 빈다는 말이 아주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1980년부터 거의 40년 넘게 이어졌던 미국의 중동 안보 보장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선언이었죠. 사우디와 UAE는 그날 이후로 굳게 결심했어요. 이제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 그리고 그 핵심 무기를 미국한테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그 이후 사우디는 처음으로 중국과 안보대화 채널을 활짝 열었고 UAE는 러시아와도 일정 수준 거리를 좁혔어요. 그리고 202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새로운 무기 공급선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무기는 가격은 싸지만 미국과의 갈등이 너무 부담스럽고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신뢰가 완전히 박살났고 유럽 무기는 비싼 데다 식민지 시절의 미묘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미국의 확실한 동맹이라 미국이 트집을 잡기 어렵고 동시에 중동의 복잡한 정치 문제에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사우디의 인권 문제로 빈 살만을 비판한 적이 혹시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무기 잘 팔고 건물 튼튼하게 짓고 기술 성실하게 알려주고 아주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종교 얘기 일절 안 하고 민주주의 강의 안 하고 인권 잔소리도 절대 안 해요. 중동 왕족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마음 편한 파트너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또 하나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유명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빠져나오는 폭 33km짜리 아주 좁은 통로인데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매일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해협은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봉쇄할 수 있는 위치예요. 이란 이스라엘 충돌이나 미국 이란 갈등이 격해질 때마다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를 확 막아버리겠다는 협박 카드를 꺼냅니다. 만약 여기가 정말 막히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고통받을 나라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그 정답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하루에 약 285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석유를 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70%를 중동에서 직접 들여오는데 그 중동산 석유의 거의 99%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즉,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한국은 사실상 산소 호흡기가 끊기는 것과 다름없는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석유 의존도예요. 한국은 일본의 약 2배, 독일의 약 4배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왜냐고요? 한국은 그냥 석유를 연료로 써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유를 사와서 휘발유나 경유, 항공유, 그리고 플라스틱 원료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이 한국 수출의 정말 중요한 한 축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본능적으로, 정말이지 본능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절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약점이 거꾸로 한국을 중동의 핵심 파트너로 만들어버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유 비축 능력을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민간 비축을 모두 합치면 약 260일치나 되는 분량을 든든하게 깔고 있어요. 일본은 약 145일, 미국은 약 91일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능력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거대한 지하 안반 비축기지와 해안 저장시설이 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우디나 UAE 같은 산유국들이 한국에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의 비축기지에 우리 석유를 좀 안전하게 맡기게 해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산유국 입장에서 호르무즈가 위험해지면 자기 나라 항구에 석유가 산처럼 쌓여서 발이 꽁꽁 묶입니다. 그런데 미리 한국에 석유를 옮겨놓으면 호르무즈가 막혀도 한국 비축기지에서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로 바로 팔 수가 있어요. 한국은 보관료를 꼬박꼬박 받고 위급할 때 우선적으로 쓸 권리도 챙기고 산유국은 비상시에도 소중한 시장을 잃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중동 산유국의 든든한 원유 적금 통장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무기만 팔고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석유 그 자체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금고 역할까지 맡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도 비축시설이 있고 중국도 분명히 있지만 산유국들이 한국을 1순위로 꼽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지죠. 시설 규모부터 항만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50년간 차곡차곡 쌓인 신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고 흔한 거래가 절대 아닌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UAE 바라카 원전이에요. 2009년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약 200억 달러, 우리 돈 25조 원 규모로 수주한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사업이죠. 당시 입찰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 아레바와 미국 일본 컨소시엄을 멋지게 누르고 한국이 따냈습니다. 사실 가격 조건으로만 보면 한국이 가장 저렴하지도 않았어요. UAE 왕족들이 한국을 전격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품질을 가져올 거라는 신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진은 그 신뢰를 완벽하게 지켰어요. 2021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에는 4호기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중동 전체에서 실제로 가동 중인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우리 한국이 만든 바라카 원전입니다. 이 바라카 원전이 만들어낸 파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사우디는 지금 무려 16개의 원전 건설 계획을 세웠고 그중 첫 번째 사업자로 한국을 1순위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요르단과 이집트,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사겠다고 줄을 섰죠. 왜 앞으로의 50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지 이쯤 되면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원전 한 기를 일단 지으면 60년 동안 계속 운영해야 하고 그동안 부품 공급이나 정비, 인력 교육이 모두 한국과 끈끈하게 묶여요. 한번 한국 원전을 도입한 나라는 사실상 60년 동안 한국 경제권에 편입되는 셈입니다. 이건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천궁2를 산 나라는 미사일부터 레이더, 부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평생 한국에서 계속 받아야 합니다. 즉,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물건 수출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통째 이식인 거죠. 한 증권사 보고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중동이라는 나라에 60년짜리 정기 구독권을 팔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하고 웅장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바로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 그 핵심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입니다. 사막 한복판의 길이가 무려 170km이고 인구 900만이 살 미래 도시를 짓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죠. 총 사업비가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00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그 중에서도 핵심 구간인 더 라인 터널 공사를 약 10억 달러 규모로 멋지게 수주했어요. 물론 최근에 일부 구간에서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아쉬운 진통도 있긴 했습니다만 사우디가 한국 건설사에 거는 기대 자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왜냐고요?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에서 170km짜리 직선 도시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나라는 한국 말고는 사실상 없거든요. 1970년대 주베일 산업항부터 시작해서 2020년대 네옴시티까지 사우디는 가장 어려운 공사를 항상 우리 한국에 믿고 맡겨왔습니다.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은 왜 안 되나요? 일본 기술도 충분히 좋고 중국은 가격이 훨씬 싼데도 말이죠.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중동 현지에서 한국, 중국, 일본 셋 중에 누구를 고를지 묻는 인터뷰를 해보면 그 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중국에 대해서는 덩치가 너무 크고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한번 발을 제대로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고 미국 눈치도 봐야 하고 결정적으로 품질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일본에 대한 현지의 평가는 더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기술력 자체는 누구나 인정해요. 그런데 일본은 오로지 매뉴얼대로만 딱딱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매뉴얼에 없는 돌발 상황이 생기면 본사에 보고하고 회의하고 결제받느라 금쪽 같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중동의 발주처가 갑자기 여기 설계 좀 당장 바꿔달라거나 이건 우리 종교 관습상 좀 곤란하다 같은 요구를 하면 일본 회사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반면 한국 회사는 일단 현장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시원하게 답한 다음 진짜로 어떻게든 해내고 맙니다. 이 놀라운 융통성이 중동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사막에서 횃불 켜고 일하던 그 불굴의 DNA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꼭 보태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지금 가장 닮고 싶어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혹시 미국일까요? 근데 의외로 절대 아닙니다. 답은 바로 우리 한국과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천연자원이 거의 하나도 없는데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거든요. 사우디나 UAE 같은 산유국들은 매년 나라 예산을 짤 때 내년 유가가 얼마나 될까부터 심각하게 따져야 합니다. 만약 유가가 70달러면 흑자지만 50달러로 뚝 떨어지면 바로 적자가 나는 구조죠. 자기 나라 살림 전체가 외부 요인에 따라 심하게 출렁이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빈살만 같은 젊은 지도자들은 아주 굳게 결심한 거죠. 우리도 한국처럼 제조업과 첨단 산업을 가진 나라가 되겠다. 석유가 한 방울 안 나도 충분히 부자인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요즘 사우디 정부 문서에는 메이드 인 사우디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자국민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고 기업에서 법인세를 걷고 그 돈으로 예산을 짜는 평범한 선진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롤모델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한국과 무기 계약이나 건설 계약만 맺는 게 아니라 아예 산업 생태계 자체를 베끼고 있어요. 한국형 직업훈련 시스템부터 스마트시티 의료체계, 그리고 한국형 ICT 행정까지 아주 통째로 들여가고 있습니다. 수천조라는 엄청난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기 4조, 원전 25조, 건설 수십조, 그리고 그 위에 깔리는 교육과 의료, 디지털 인프라, 콘텐츠까지 다 합치면 진짜 수백조에서 수천조 단위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마냥 장밋빛만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전력의 바라카 원전 사업은 최근 누적 적자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나왔고 네옴시티 일부 공사는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어요. 또 중동 정세라는 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화약고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하면 아랍에미리트도 사우디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며칠만 딱 막혀도 우리 한국 경제는 즉시 직격탄을 맞아요. 휘발유 값이 폭등하고 항공권이 비싸지고 플라스틱부터 비료까지 모든 물건 가격이 심하게 출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동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건 사실 거대한 기회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리스크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다만 흥미로운 건 이 리스크 자체가 오히려 한국의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동이 불안해질수록 무기 수요는 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전 수요도 늘고 비축기지 수요도 늘고 그 모든 걸 군말 없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거든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 방산회사 주식을 사라는 농담이 업계에서 진지하게 도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한국 방산주들은 5배에서 10배까지 무섭게 올랐어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이 잘 된 게 그저 운이 좋아서라거나 또는 미국 덕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1970년대 한국이 처음 중동 땅을 밟을 때 한국은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기술이 전혀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66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133달러였어요. 지금 환율로 따져보면 한 달에 18만 원 정도 겨우 버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라면 정말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떠났는데 광부로 간 사람들 중에 대학 졸업자가 정말 수두룩했어요. 학력은 충분히 있는데 나라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머나먼 외국 탐관까지 직접 갔던 거죠. 그분들의 자식 세대가 지금 사우디에 천공 미사일을 팔고 UAE에 원전을 짓고 네옴시티 터널을 뚫고 있는 겁니다. 50년 동안 한 세대 한 세대가 정말 차곡차곡 쌓아올린 신뢰의 배당금이 지금 드디어 회수되고 있는 거예요. 가끔 한국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저 젊었을 때 사우디 주재원으로 고생 좀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오늘날 K방산과 K원전 그리고 K건설을 잇게 한 진짜 1세대 영웅들인 셈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1970년대 사막에서 흘린 우리 노동자들의 뜨거운 땀이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2009년 바라카 원전을 따냈고 2019년 아람코 피격과 카터 독트린의 종말이 중동을 자주국방의 길로 떠밀었고 그 길의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로 우리 한국이 선택됐고 2022년 천궁2 수출의 문이 활짝 열렸고 2026년 실전에서 보여준 96% 요격 성공률이 그 신뢰의 확고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 4조 2,500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이라는 계약이 줄줄이 들어왔고 앞으로 사우디 16기 원전과 네옴시티 후속 사업, 그리고 중동의 원유를 한국에 비축하는 거대한 에너지 프로젝트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이 그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절대 아니에요. 5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깔끔했기 때문에, 가난했던 시절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받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미국이 조금 변덕을 부려도 중국이 가격을 아무리 후려쳐도 사우디와 UAE가 한국을 결코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좀 선명해지셨을 겁니다. 세계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대는 시대일수록 한국 같은 조용히 일 잘하는 파트너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19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50도 사막에서 흘린 땀이 손자 세대에게 수십조짜리 계약서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정말 뭉클한 이야기 아닌가요? 다음 50년 동안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국으로 흘러드는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 일자리와 우리 주식,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의 먹거리와 아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대한 흐름을 똑똑히 잘 알고 있어야 해요. 누군가 또 한국이 작은 나라라며 깎아내릴 때 50도 사막에서 횃불을 켜고 도로를 깔던 우리의 어제와 그 굳건한 신뢰 위에서 수천조의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 우리의 오늘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책상 위에는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의 제안서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프랑스 다소, 중국 노린코, 러시아 로스테까지. 그런데 그 산더미 같은 제안서를 다 제쳐두고 빈 살만이 직접 사인한 계약서가 있어요. 바로 한국의 LIG-넥스원과 맺은 4조 2,500억 원짜리 천궁2 미사일 도입 계약입니다. UAE는 이미 2022년에 4조 1,000억 원, 이라크는 2025년에 3조 7천억 원. 이렇게 중동 산유국들이 줄을 서서 한국에 돈을 퍼붓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진단입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중동 시장에서 한국을 대체할 나라는 없다. 이게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기, 원전, 건설, 산업 생태계, 거기에 석유 그 자체까지 한번 한국에 묶이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가 이미 짜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강 미국도 가격 후려치기의 달인 중국도 아닌 인구 5천만의 한국에 중동의 오일머니가 몰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4배로 폭등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차 오일 쇼크입니다. 당시 한국은 막 산업화에 시동을 걸던 가난한 나라였는데 기름값이 4배나 뛰니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이 위기를 정반대 방향으로 시원하게 돌파했어요. 기름을 사오는데 쓸 달러가 없다면 그 기름을 파는 나라에 직접 가서 돈을 벌어오자. 이게 바로 1970년대 한국 건설사들이 써내려간 중동 진출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1973년 삼원 기업이 사우디 아룰라 카이바 고속도로 공사를 따낸 게 그 신호탄이었고 1976년에는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9억 3천만 달러에 수주합니다. 당시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낮에는 텐트에서 자고 밤에 일하면서 공사 기간을 아주 무섭게 단축시켰습니다. 다른 나라 업체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으며 손살에 친 일정을 한국 사람들은 결국 해냈죠. 여기서 사우디 왕실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한 건설사가 사막에 짧은 고속도로를 깔고 있었는데 낮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르니까 인부들이 도저히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해가 지고 나면 횃불을 줄줄이 박아놓고 밤새 공사를 강행한 겁니다. 사막 한복판에 횃불을 들고 일하는 동양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사우디 왕족의 눈에 깊게 들어왔어요. 그때 왕실 내부에서 이런 전설적인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멀리서 왔는데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렇게 열심히 한다. 앞으로 일거리는 무조건 저 사람들에게 더 줘라. 별거 아닌 한마디 같지만 사실 이 한마디가 이후 50년 동안의 한 중동 관계 방향을 완전히 정해버렸어요. 지금도 사우디 노년 세대 중에는 나는 어릴 때 한국 인부들이 우리 집 옆 도로를 까는 걸 직접 봤다고 자랑스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어온 신뢰는 세대를 건너서 계속 전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박정희 정부는 단순히 노동자들만 보낸 게 절대 아닙니다. 1973년 외교 무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한 입장을 딱 정합니다. 두 나라가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즉, 아랍 편에 분명하게 섰다는 메시지를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보낸 거예요.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린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인상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이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 우리한테 친한 척하는 게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 편에 서주는 진짜 친구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 한국이 벌어온 외화는 1981년까지 누적 약 2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게 한국 중화학공업의 든든한 종잣돈이 됐고 결국 오늘날의 삼성, 현대, 포스코, 한화를 만든 소중한 미천이 됐어요. 반대로 중동 입장에서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끝내고 절대 우리 등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40년 동안 차곡차곡 누적된 평판이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서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계를 2022년 1월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UAE 아부다비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예멘 후티 반군이 쏜 탄도미사일이 아부다비 시내를 향해 날아온 겁니다. UAE 정부는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이 이미 배치돼 있었지만 UAE는 곧바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달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1천억 원짜리 천궁투 10개 포대 도입 계약에 시원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죠. 왜 미국 무기를 두고 한국 무기를 전격적으로 샀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정말 단순합니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으로 무기를 빼느라 생산 라인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패트리엇 한 포대 주문하면 빨라야 5년에서 7년 뒤에나 겨우 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빠르면 3년 안에 납품이 가능했어요. 가격은 미국제의 60에서 70% 수준인데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동 왕족들 입장에서는 이 가성비 좋은 걸 안 사는 게 훨씬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2026년 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12일간의 치열한 전면전이 벌어졌고 그 여파로 이란 측 미사일이 UAE 방향으로 날아오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UAE에 배치되어 있던 한국산 천궁투 2개 포대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적 탄도미사일을 멋지게 요격해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요격 성공률이 무려 96%에 달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그 옆에 같이 배치돼 있었던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은 이번에는 별로 활약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UAE의 한 정책 자문학자는 공개적으로 이런 날카로운 말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를 지켜준 건 미군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산 무기였다. 그러면 미군이 여기 있을 이유가 뭔가? 이 발언이 중동 전체에 어떤 큰 충격을 줬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우디는 즉시 이미 발주한 천궁2를 더 빨리 보내달라고 한국에 긴급 SOS를 쳤고, 이라크도 부랴부랴 3조 7천억 원짜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우디 왕족들 사이에서 천궁이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 농담이 돌 정도라고 말했어요. 4조, 또 4조, 그리고 또 4조입니다. 단 3년 만에 중동에서 천궁2라는 무기 하나로만 12조 원어치 계약이 막 쏟아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2019년 9월이에요. 그날 새벽, 예멘 후티 반군이 띄운 무인기 떼가 사우디 동부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의 아람코 정유시설을 그대로 강타합니다. 사우디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이었는데 그중 절반인 500만 배럴이 단 몇 시간 만에 멈춰버려요. 세계 원유 공급의 5%가 한꺼번에 사라진 사상 최악의 에너지 테러였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당연히 동맹인 미국이 바로 달려와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1980년 카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카터 독트린이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페르시아만 지역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는 미국의 공식 약속이었죠. 그런데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공격당한 게 아니지 않나. 사우디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비용을 부담하면 도와줄 수 있다. 이 한마디에 사우디 왕실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어요. 미국 학계에서는 그때 카터 독트린의 명복을 빈다는 말이 아주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1980년부터 거의 40년 넘게 이어졌던 미국의 중동 안보 보장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선언이었죠. 사우디와 UAE는 그날 이후로 굳게 결심했어요. 이제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 그리고 그 핵심 무기를 미국한테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그 이후 사우디는 처음으로 중국과 안보대화 채널을 활짝 열었고, UAE는 러시아와도 일정 수준 거리를 좁혔어요. 그리고 202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새로운 무기 공급선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무기는 가격은 싸지만 미국과의 갈등이 너무 부담스럽고,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신뢰가 완전히 박살났고, 유럽 무기는 비싼 데다 식민지 시절의 미묘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미국의 확실한 동맹이라 미국이 트집을 잡기 어렵고, 동시에 중동의 복잡한 정치 문제에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사우디의 인권 문제로 빈 살만을 비판한 적이 혹시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무기 잘 팔고, 건물 튼튼하게 짓고, 기술 성실하게 알려주고 아주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종교 얘기 일절 안 하고, 민주주의 강의 안 하고, 인권 잔소리도 절대 안 해요. 중동 왕족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마음 편한 파트너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또 하나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유명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빠져나오는 폭 33km짜리 아주 좁은 통로인데,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매일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해협은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봉쇄할 수 있는 위치예요. 이란 이스라엘 충돌이나 미국-이란 갈등이 격해질 때마다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를 확 막아버리겠다는 협박 카드를 꺼냅니다. 만약 여기가 정말 막히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고통받을 나라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그 정답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하루에 약 285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석유를 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70%를 중동에서 직접 들여오는데, 그 중동산 석유의 거의 99%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즉,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한국은 사실상 산소 호흡기가 끊기는 것과 다름없는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석유 의존도예요. 한국은 일본의 약 2배, 독일의 약 4배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왜냐고요? 한국은 그냥 석유를 연료로 써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유를 사와서 휘발유나 경유, 항공유, 그리고 플라스틱 원료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이 한국 수출의 정말 중요한 한 축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본능적으로, 정말이지 본능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절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약점이 거꾸로 한국을 중동의 핵심 파트너로 만들어버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유 비축 능력을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민간 비축을 모두 합치면 약 260일치나 되는 분량을 든든하게 깔고 있어요. 일본은 약 145일, 미국은 약 91일 수준에 불과합니다.